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가 역시 주말에도 에이테키스 미사일을 한 번에 8발을 한 곳을 향해서 쐈는데, 여기가 구소련 시절부터 운용해온 러시아 우주 관련한 최고 핵심 기지입니다. 여기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렸는데 러시아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우리나라 방산 기밀 유출 또 방산 비리, 정말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이런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리 국민 대다수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푸틴 편을 드는 듯한 또는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개발된 KF-21 전투기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수십 기가바이트가 털린 정황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브로커가 등장했습니다. 텔레그램에 채널이 개설되고 무기체계는 물론 작전 계획 문서도 판매한다는데, 도대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군사 기밀을 판매하고 있는 계정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대상 채널은 무기체계는 물론 작전 계획 관련한 기밀 문서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문제의 채널이 처음 개설된 곳은 지난해 8월 19일이었는데요. 해당 채널 운영자는 자신들이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곳곳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빼돌린 군사 기밀을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여러 건 게재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KUH-1 수리온 헬기, KF-21 보라매 전투기 등 국내에 개발된 첨단 무기에 대한 기술 정보 문서는 물론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에 관한 기밀 문서도 판매한다며, 해당 자료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통해 교차 검증이 끝난 자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샘플 자료로 게재한 일부 사진은 해당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의해 공개된 적이 없는 정보로 확인돼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경찰, 방첩사령부 등이 중심이 되어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판매한다는 군사정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들이 채널에서 공개한 일부 자료들이 실제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들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이들의 주장대로 방산업체 또는 군연구소, 방사청 등의 유관 조직에 기밀을 유출한 조력자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며 접근한 인물에게 2급 군사 기밀을 12차례나 보낸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대위가 체포돼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군사 기밀이 아무렇지도 않게 SNS를 통해 판매되는 이 상황, 도대체 어쩌다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네, 아니 정말 황당하죠. 제목 여러분들 포털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걸 올립니다. 자, 공지입니다. KF-21 관련된 기술 정보 문서는 입수하였으나 이 정보는 저희 방식대로 교차 검증 후 판매 예정입니다. 추후 교차 검증이 끝나는 대로 판매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 나온 KF-21 USB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 측 판매팀이 아니며 저희는 이때까지 검거된 인원이 없습니다. 참 기가 차죠. 자, KF-21 우리 차기 전투기죠.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수십 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금 적발이 된 상태인데, 그거 우리 팀이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또 그 KF-21 관련한 기술 정보 입수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교차 검증하고 있다. 교차 검증 끝나면 사실인 거니까 우리가 판매 공지를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사고 싶은 사람 돈 주고 사라. 이런 말입니다. 텔레그램.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SNS를 다들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수사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또 협조를 좀 잘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 국내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텔레그램 여기는 절대로 그 개인정보를 안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잘 이용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채널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그 사람들이 3월 13일 등등 올린 사진들 보면 공지입니다. 금일부로 주요 군사기지 및 비행장 설계 도면, 내부 사진, 클라우드에 업로드.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웹에 있는 아주 큰 서버죠. 여기에 업로드했습니다. 또한 암호화 완료했으며 구매 희망자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세요. 그러면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죠. 자, 이거 수리온 헬기 다른 샘플 사진인데요 하면서 지금 수리온 헬기를 만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내부 사진이죠. 그래서 카이가 이거 보고 이런 사진은 우리가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유출한 거다 하고 카이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방첩사령부 이런 데서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기무사를 아주 약하게 만든 그 후과가 지금 이제 밀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기무사를 군사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기무사를 그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거 해야 되죠. 정말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군 지휘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 인권 그런 거 포기하기로 하고 군에 와서 지휘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무사가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고 또 기무사가 방첩 관련한 거, 군사기밀 관련한 거 제대로 다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끔 만들고 군사지원사령부로 만들어버렸죠. 그걸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령부로 다시 거의 기능을 부활시켰는데 또 저는 이 기무사 기능 중에서 이 방산비리만큼은 민간인도 기무사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인균이가 방산비리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신인균이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지금 이제 방첩사죠. 방첩사가 신인균이의 이 방산비리 혐의를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무사가 저를 체포하든지 아니면 저를 소환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떡하냐? 제가 있는 거주지의 경찰서에 또는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찰서에 지금 같으면 용산경찰서 이런 데다가 이첩을 해요. 그러면 용산경찰서 안 그래도 그 주변에 유흥가라든지 이런 데서 일 많아 죽겠는데 그 방첩사에서 들어온 이첩 그거 후순위로 계속 밀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신인균이는 증거인멸하고 또는 안 되겠다 싶으면 도주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 방산비리 분야 또는 이 군기밀 분야 국가기밀 분야 이런 거는 방첩사가 딱 잡으면 바로 민간인이라도 방첩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런 거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되고 빠져나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ADD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직할 때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자료를 USB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서 재취업할 때 사용한다라는 공공연한 비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ADD에 근무한 사람이 차 트렁크에 자기 애인을 싣고 ADD 내로 들어가다가 걸렸으면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이제는 많이 했겠죠. 이런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다. 그래서 이 간첩행위에 있어서는 이 기밀 누설에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처벌 해야 된다. 기무사, 방첩사가 민간인에게도 기소할 수 있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만이 이 분야는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레드라인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레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북러 군사동맹 체결 직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던 정부가 말을 바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자칭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나라의 외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담긴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포함한 무기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한간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6월 23일 KBS 1호 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155mm 포탄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시기상조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정밀 무기를 준다면 선이 있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인지는 살상이든 비살상이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라며
북러 조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 상황과 러시아 입장에 대한 장 실장의 판단입니다. 그는 북러 조약이 체결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라며 전후 한러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러시아가 일정한 선을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그건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평가를 받는 북러 조약 4조는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르게 돼 있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아니다. 러시아 의회가 여당 일색이라 행정부 견제는 안 되고 있지만 북한의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들어주기 싫으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러시아는 그간 북한 편을 들어도 핵실험은 만류해왔고 가짜 담배나 만들고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털어가는 북한과 협력하는 걸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한다 라며 러시아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북한과의 대규모 무기 거래, 북러 조약 체결 등 러시아가 여러 차례 레드라인을 넘어도 그건 레드라인이 아니라 라며 강경 대응을 피해온 정부의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김정은도 푸틴도 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레드라인,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레드라인 넘으면 어쩌겠다. 아니 지금 북러 군사 조약,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응징을 해야죠. 그걸 실행하고 안 하는 건 그 나중의 일이고 응징을 해야 되니까 우리 155mm 포탄 일단 30만 발 준다. 그리고 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상호 군사 교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밀 유도 무기를 만약에 준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떠한 선도 없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러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징도 보복도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자동 개입 조항 없어 라고 푸틴이 설명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침공 안 하면 우리가 개입 안 할 거 아니냐 라고 한 게 자동 개입 조항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뭐 푸틴 대변인입니까?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정황이 징후가 명확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제 타격해야 되죠. 왜? 대량 공격받고 타격하면 우리 자산 다 없어지고 없는데 뭐 반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징후가 명확할 때 우리는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북한이 우리 선제 공격받았다. 러시아 개입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공격할 의향 없었다. 라고 또 우기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도 마지막에 의회 인준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해라 라고 푸틴이 또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있지도 않은 그냥 자신의 기대를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가 그런 겁니까?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게 안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대한민국 안보를 좌지우지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죠. 의회가 반대를 해줄 거야. 푸틴이 의회에게 야 니들 반대하는 모양에서 좀 취해 라고 지시할 거야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사람인데요. 오직 귀납법으로 딱 그냥 러시아하고는 우리 부딪히지 않아 라는 걸 딱 정해놓고 거기에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찬다. 그래서 레드라인 과거에 그랬죠.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정말 넘기 힘들다.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담을 넘어오면 레드라인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또 들어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왔어요.
방문 열고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들어왔어요. 내 물건 가져가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가져갔어요. 다시 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끝났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넘어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뒤로 가니까 넘으려면 또 뒤로 가고 넘으려면 뒤로 가고. 야, 나도 못 넘었는데 형이라고 뵐 수 있겠어? 너도 못 넘었어? 안 넘어가. 아무리 가도 안 넘어가. 예. 알고 보니까 레드라인이라는 건 없다. 없으니까 못 넘어가죠. 이런 무자격자 또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오히려 이상적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 빨리 다시 세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킴스 공격을 대부분 방어했다는 러시아가 지난 주말 에이테킴스에 의한 대규모 피해를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다는 것이 러시아 측 주장인데 전략자산이 초토화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지역의 민간인 휴양지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12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현지 시각 6월 23일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공격은 젤렌스키 정권에 에이테킴스를 공급한 미국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며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사회보건 분야 간부들과 접촉 중이라며 대통령은 부상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고 현재 군과도 접촉 중이라며 고강도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우크라이나가 1월 대낮에 미국의 위성정보 지원을 받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과 예프파토리아 일대의 해수욕장에 집속 탄두를 사용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했다는 것인데요. 신크렘린 밀 블로거들은 촬영 시기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짧은 동영상 하나를 공유하며 해당 영상이 해수욕장에 대한 집속탄 공격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해수욕장이 아니었고 러시아가 주장한 대낮 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3일 새벽에 크림반도 예프파토리아 인근의 한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그 중심 좌표 역시 해수욕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의 보고들과 나사 화재 감시위성 데이터를 취합해 교차 검증한 결과 공격 대상은 예프파토리아 외곽에 있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위성관제센터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기지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일제 공격에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NIP-16으로 불리는 이 심우주통신센터는 70m 크기의 안테나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에 대한 감시 추적은 물론 태양계 전체의 주요 천체들을 관측하고 우주선들과 통신할 수 있는 러시아 최고의 전략 우주개발 인프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우주작전 능력은 적어도 수십 년 퇴보하게 됐는데요. 러시아 외곽의 전략 방공망 공격에 이은 심우주통신센터 공격, 러시아가 왜 미국에 대한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지 알만한 것 같습니다. 에이테킴스 8발을 동시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때렸습니다. 여기를 때렸는데 러시아는 여기가 아니고 해수욕장을 맞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지역에 이렇게 공격받은 흔적이 있네요. 동영상도 공개되고 지금 뭐 심우주센터 완전히 그냥 박살났죠. 대형 안테나가 집중돼서 우주와 교신하고 뭐 이 위성과 통신하고 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소련 시절에 지어서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자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떨까 해서 에이테킴스 미사일 공격받은 그 심우주통신센터 나사 화재 감시위성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불이 크게 지금 나고 있어요. 공격 안 받았으면 이게 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그게 아니고 이 해수욕장이 공격받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에이테킴스 미사일 8발 공격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탄이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M74 자탄이 그냥 수류탄보다 더 센 거, 그게 수백 발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 뭐 120명만 사상했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개하는 그 영상들 보면
아니 무슨 뭐 대피 훈련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영상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걸 가지고 ATACMS 미사일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 또 다친 이 내부 응급치료소, 이게 지금 뭐 다친 겁니까? M724 자탄 맞으면 그냥 뭐 완전히 걸레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미사일 줬고 그 미사일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 좌표를 줬다. 아니 뭐 이 해수욕장 좌표를 몰라서 미국의 좌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간의 거리가 11.9km. 그 심우주통신센터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건 대낮에 공격받았다고 하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사일 쏘는 시간 보니까 동영상 보시면 완전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심우주통신센터를 공격했고, 거기에 의해서 러시아가 우주와 통신할 수 있는, 위성과 통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산이 그냥 초토화돼 버렸다. 러시아는 분노가 치밀 텐데 그 분노를 지금 미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감정 싸움이 점점 더 고조가 될 텐데, 앞으로 향후 불똥은 또 어떻게 튀어갈지, 또 우크라이나가 거의 뭐 1000발 이상 대량으로 지원받은 이 ATACMS 앞으로 또 어떤 전과를 올려서 러시아를 괴롭히고 그들의 전력을 다운시킬 것인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